간단하게 끝날 수 없는 정도잖아요. 감염자가 3명 정도로 알려진 대로 끝났고 그리고 사망자도 1명도 없고, 그래서 일설에서는 대한민국은 사스가 없었던 이유가 김치 때문이다. 지금의 질병관리보건부가 탄생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 계기를 네.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기억나는 약 이름이 뭔지 알죠?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있고 없고 그걸 먹고 안 먹고에 네. 따라서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기억도 나고요. 상당히 그때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세계 2위로 가장 메르스 대처를 못한 국가라는 또 오명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1위가 되게 됐어요. 아, 그랬습니까? 사우디보다 나중에는 더 네. 숫자가 많아져서 한때 네, 잠깐 네. 통계적으로 네, 메르스 대처 매뉴얼이라고 해서 네, 이제 네. 낙타와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낙타와 접촉을 피하고 낙타를 뭐 만지면 뭐 손을 아주 그 낙타가 들어갔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 국민들의 그때 비웃음을 샀습니까? 몇 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네. 예. 그게 이제 당시 네. 엄청나게 유명한 카피였는데 박은순 시장을 그 용어를 쓰므로 박은순 시장이 최초로 대선 후보 1위가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총선에 승리하려고 했던 야당의 계획이 완전히 역공세를 맞아서 실패했잖아요. 그것에 의한 반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약은 누굽니까? 아이고, 압도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가장 잘한 정부도 압도적으로 노무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대통령 영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죠. 네. 네, 코로나19. 네, 백신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500명대, 600명대에서 네. 이제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것 감염병, 전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국민의 그런 안전,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염병,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이 정부와 그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 관리 대응,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쌀 재난 국가 이 책 혹시? 네, 예. 네. 그래서 국가의 존재가 이 재난과 이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역대 대통령이 이런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그래서 사스 노무현, 그리고 신종플루 이명박, 그리고 메르스 박근혜, 그리고 코로나19 문재인, 이렇게 네 분의 대통령 부분의 영역을 한번 우리가 작은 씹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최근 그 20년 동안 뭐 5, 6년 주기설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그 역대 정부마다 계속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사스 노무현 대통령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박정희 그 독재 정권 당시에 네. 그때 그 신종 콜레라가 엄청 그 확대돼서 또 여러 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대처하기보다도 사실 그때 조금 북괴의 그런 세균전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 북한이 마치 세균을 우리에게 퍼뜨렸다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좀 유포하면서 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이제 북한으로 돌리고 뭐 이랬던 적도 있죠.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게 코로나, 그다음에 뇌염. 콜레라. 그렇죠. 콜레라. 그렇죠. 콜레라. 네, 콜레라. 네, 콜레라, 뇌염, 뭐 장티푸스. 네. 이런 건 접종도 되고 실제 그 어릴 때 그 막 긴장감, 긴박감 같은 게 저는 그대로 느끼는 세대거든요. 예. 혹시 우리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스가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 약간의 그 세대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네. 내방 맞고 네. 막 물 끓여 먹기 뭐 캠페인하고 네. 막 어릴 때 네. 그런 걸 직접적으로 상당히 공포스럽게, 왜냐하면 네. 우리가 6.25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전쟁 때 특히나 심했거든요. 네. 뭐 이질 거의 죽는 배경으로 알죠. 장티부스. 그러니까 뭐 그땐 또 결핵 뭐 이런 그렇죠. 계렉은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도 계렉이 네. 그 보균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선진국이면서 계렉에 관련돼서 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건 약간 우리가 그 침을 아무데나 뱉고 하는 것 이런 습관이나 뭐 이렇게 간염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술잔을 돌리는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그런 게 심각하게 그 국가 지정하는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한 위기를 느꼈는데 오늘 하여튼 이런 역대 대통령 국가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이제 부분인데 굉장히 어쨌든 모범적으로 잘 대처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사스에 대처했던 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참여 정부, 그러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출연하고 한 그렇죠.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2003년,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스가 이제 발령이 됐죠. 이제 급성 호흡 증후군, 예, 호흡기 증후군. 예. 네네, 그것이 이제 되면서 굉장히 이제 초기에 그것들을 잘 이제 대처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근데 굉장히 그런 탄탄한 그 이제 그 방역에 이제 신경을 썼던 것이 네, 이 노무현 정부였으니까 특히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33개 이제 국가가 대처해야 되는 그 위기가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염병을 이제 포함시켰던 것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사스 부분은 특히나 이제 우리하고 그 교육이 늘어나고 막 왕래가 많아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광동성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게 한국에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막 돌아오는 이런 막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뭐랄까 합니까 그 비난 같은 현상이 생겼는데도 굉장히 초동 대응을 잘했고요. 또 당시에는 매뉴얼도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발열 체크하고 항공기에 직접 들어가고 격리하는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20년 전에 그런 것들이 그나마 어쨌든 매뉴얼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가감한 결단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행정의 달인으로 알려졌던 고건 총리 네. 이런 분들이 딱 결합해서 이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그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없는 정도잖아요. 감염자가 3명 정도로 알려진 대로 끝났고 그리고 사망자도 1명도 없고 그래서 일설에서는 대한민국은 사스가 없었던 이유가 김치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일견 뭐 지금도 코로나 때도 그런 비교가 있긴 했죠. 독일에 서양 김치가 있어서 독일이 좀 적고 동양에는 한국에 유산균 있는 이런 김치가 있어서 좀 적다. 약간 그런 이제 비교도 나왔는데 약간 먹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생의 차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개인 위생하고 한국 사람들의 개인 위생에서 당시 한국이 그래도 훨씬 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생적 차이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전파를 막아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런 그 방역 당국이 재난 이게 지휘를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한 거죠. 고건 총리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같이 공동으로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제 정부도 각 부처별로 그거를 한 부처가 이제 그것을 맡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이제 정부 종합 상황실을 이제 출범시키면서 이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때는 이제 16개 시도였지만 이제 전국 16개 시도와 이제 뭐 국립 뭐 의료원들, 보건원들 그리고 이제 전체 시도의 지역에서의 그런 의료기관들이 24시간 이제 비상근무 체제를 이제 또 발동을 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2-3달 지내서 종결됐을 때 찾아간 곳이 국립질병연구원인가 그랬죠.
보건 네. 보건연구원이구나. 네, 예. 네, 국립보건연구원. 네. 거기 가서 연설을 한 20분 정도 했는데 그 연설이 바로 지금의 질병관리보험부가 네. 탄생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 계기를 네. 맞이해서 그 유공자들을 치하하고 그 연설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공무원에게서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수시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는 못 느꼈는데 오늘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정말 공무원이 국민에게 감동 주는 이 일을 제가 직접 겪어봐서 이제 알게 됐다. 이러면서 참 그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이 연설을 쭉 이어나간 그 연설이 굉장히 기억에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래도 신뢰를 받고 있는 네,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렇게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세계보건기구죠 WHO로부터도 이제 한국은 이제 사스의 예방 모범국이다 이렇게 또 인정을 받고 중국으로부터도 굉장히 그 롤모델 한국이 우리의 롤모델이다 이 사스의 전염병에 대처하는 이 방식이 롤모델이라는 그런 또 아주 또 극찬을 또 받았고 정말 뭐 의심 환자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아예 확진자라든지 이것은 이제 아예 없었고 사망자가 아예 없었죠. 0명이었죠. 네. 정말 놀라운 네 정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치사율도 한 9.6% 정도 됐다는데 하여튼 한국은 정말 탁월한 지도력과 또 운이 좋게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의 그 우리 그 이 공무원들의 체제 이런 속에서의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 또 다시 이제 5년 뒤 네. 볼까요? 그렇죠? 네.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아직도 정말 또 기억이 또 생생합니다. 네, 신종플루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시에 우리가 초동 대응은 잘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어쨌든 76만 명 감염자가 있었고, 네, 또 41명 정도 이렇게 사망자가 네, 생겼었습니다. 사망자는 최종적으로 260명 정도로 잡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기간이 또 1년이 굉장히 이제 이 기간이 오래 갔거든요. 이제 일종의 신종플루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그 치사율은 한 1% 정도 내외다 보니까 원래 치사율이 낮으면 전파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가 약하고 독성이 강한 만큼 그 매개 그 감염된 매개가 전파력이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치사율이 낮으니까 굉장히 전파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게 이제 긴 기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충격이 좀 덜했죠. 예. 우리가 이제 그때 기억나는 약 이름이 뭔지 알죠?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있고 없고 그걸 먹고 안 먹고에 네. 따라서 치료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기억도 나고요. 상당히 그때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하여튼 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은 그 신종플루 상황에서도 약간의 국가적 신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지지율이 막 엄청 내려간 그게 아니라 약간 상승을 유지한 행태가 있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또 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의 좀 나름대로 금융위기를 이제 아시아 국가 뭐 전 세계적인 모범으로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했거든요. 이 과정하고 신종플루 기간이 겹쳐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엄청난 대폭 하락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게 종결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좀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부분은 신종플루 부분에 대한 뭐 아주 개탄할 만한 일은 좀 덜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좀 그 이제 신종플루에 대한 그 백신의 그 좀 선구매라든지 좀 네. 확보가 좀 늦어졌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의 그것을 구매하는 것을 한 뭐 60억 이상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뭐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일하지 않았나 뭐 이런 비판도 네 같이 이명박 여전히 정부가 그 경영의 효율성 이런 걸 철저하게 따지는 정부잖아요. 네. 뭐든지 그냥 저비용의
그 가치가 나오게끔 하는 이런 쪽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깎고 인하하고 버리고 없애고 이런 걸 많이 자기 나름으로는 그게 합리화라고 생각하고 꽤 했을 것 같고, 이런 재난 대비 이런 예산 분명히 줄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결과가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왔을 때 초동에 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명사고가 난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이걸 안 볼 수 없는 네, 메르스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에 정말 세계 2위로 가장 메르스 대처를 못한 국가라는 또 오명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1위가 되기도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사우디보다 나중에는 더 뭐 네. 숫자가 많아져서 한때 네, 잠깐 네. 통계적으로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였고, 네. 저는 물론 이제 여러 많은 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냥 한 명의 일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때에 너무 기억이 남는 것이 이제 그 메르스 대처 매뉴얼이라고 해서 네, 이제 네. 낙타와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네. 낙타와 접촉을 피하고 낙타를 뭐 만지면 뭐 손을 씻고, 아무튼 그 낙타가 들어갔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 국민들의 그때 비웃음을 샀습니까? 그 코미디 같은 이런 풍자에서도 나왔어요. 네. 뭐 서울에 낙타가 없으니 뭐 우리가 대처할 일이 있나요? 뭐 이런 식의 그 풍자도 나오고, 네. 하여튼 뭐 그 개그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또 이제 기억이 남는 장면이 이런 것처럼 이제 종이 하나에 이렇게 어디 붙여져 있었죠. 살려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살려야 한다. 와, 그게 이제 진짜. 당시 연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살려야 한다라는 그 말로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예. 그런 정말 이제 이 국민들로 하여금 전혀 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연출을 이제 특히나 네. 이 초동 대처 뭐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대책을 한 일주일 뒤에 맞습니다. 열렸고, 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방문해서 실제 뭔가를 대처를 챙기기 시작한 게 2주 지났어. 네, 15일 뒤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뭐죠?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 예, 거기가 아주 이제 문제가 됐던, 난리가 예, 났죠. 네. 그다음 병원이 삼성. 서울 삼성 서울 병원. 네. 이 두 가지 두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계속 투명하지 않게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조금 은폐했다라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그래서 있었죠. 결국은 정보 공개가 강제로 되는데요. 그것에 기여한 사람이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예. 박원순 시장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가인 대응보다 아니지. 넛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네. 예. 그게 이제 당시 네. 엄청나게 유명한 카피였는데, 박원순 시장을 그 용어를 씀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최초로 대선 후보 1위가 됩니다. 몇 퍼센트 기억나요? 그 한마디로. 예.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 17%까지인가 올라갔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대선 후보 1위가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상징하는 게 이 방역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잉 대응을 해야 그게 초동에 뭐가 잡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분이 이제 내가 기억에 좀 헷갈리는 35번인지 37번인지 그 환자 서울 삼성병원 의사인데, 네. 이분이 이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좀 뭐 회의도 하고 이동도 많이 하고 결국 이분이 어디를 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관련된 그 주택조합 1,500명이 모인 집회에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진이 된 상태에서 갔느냐 아니면 확진이 되기 전에 갔느냐인데 결과적으로는 1,500명의 감염이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그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의도적 자기의 정치적 그 이유를 가지고 가인 대응했다 이런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500명이 확진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또 그것에 대한 설왕설래 때문에 이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됐어요. 이제 서울 삼성병원이라고 하는 이 재벌 회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가 뭔가 숨기는 네. 그 부분이 이제 공개돼서 네. 전체적으로 공개된 사실이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이 그 뒤에 또 사과를 했어요. 이런 좀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했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서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그 기자회견도 하고 막 공방은 있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교훈을 얻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네, 그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오명을 받을 정도로 아까 이제 뭐 감염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한 열흘이 되어야 이제 대책본부를 마련한 거거나 사망자가 나와서 뭐 2주 뒤에 또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때 또 굉장히 조금 사실 분노했던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 메르스 유족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임을 가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계속 이 유족에 대한 막 동향을 조사하고 좀 사찰 비슷하게 이렇게 압력도 였고. 네, 이런 참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박근혜 정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1년 전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2015년에 다시 이제 1년 뒤에 생긴 사고니까 이 두 개를 연속하면서 2016년 탄핵까지 연결해 보면 이제 망한 집안 1단계, 2단계, 3단계 이 2단계가 바로 메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총체적 지도력의 문제점, 그다음에 이게 뭐 언론에 나올 때 뭐 외국 나가고 막 어디 이런 때는 막 한복 입고 막 맹랑쾌활하게 막 다니는 이 지도자가 메르스 대책을 해 나가는 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그냥 침울하게 그냥 대충 막 한 3m, 4m 떨어져 가지고 조심조심 하는 느낌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도 아 이건 아니다. 네, 너무 우왕좌왕 이런 느낌이 와고요. 통계적으로 봐도요. 이게 치사율이 21%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1,367명이 걸렸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186명 그리고 국제적으로 528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한국은 이제 39명 그래서 40명이 안 됐는데요. 3년 뒤에 우리는 1차 감염, 2차 전파 감염, 3차 전파 감염까지 변종까지 경험했고요. 그 마지막 그 3차 변종 경험자가 1년인가 2년인가 끌다가 그분도 결국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계가 한때 사우디보다도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높아가지고 잠깐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일어났고 중동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나라만 문제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래 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국제적 위신이나 이런 게 깎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진짜 정말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경로가 추적이 되고 이런 공개가 되고 이런 마당에 그 당시에 정말 아주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이랬던 거에 병원이나 이런 정보 공개를 아예 좀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렇죠. 정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코비드 19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자, 뭐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초동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초동 대응이요? 네. 저는 초동 대응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쪽의 야당은 뭐냐면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데 봉쇄 안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퍼진 거다. 우리는 국제적인 교육 국가인데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서는 이렇게 완전히 봉쇄한 나라는 거의 없다. 어디에 동의가 되십니까? 봉쇄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두 주장.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세계 10위권의 교육 국가잖아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무역 1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봉쇄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단계를 대체한 거고 야당은 가장 모범적인 국가에 예를 들면 대만처럼 또는 베트남처럼 봉쇄했어야 된다. 아이 교육을 끊었어야 네.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네. 둘 중에 어느 주장이 더 네,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내부에서의 초동 대응은 저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대처했다라고 보고요. 백신 말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그 봉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뭐 국민들의 분노도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그러니까 이 교역과 무역 말고요. 그 해외 입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그것도 막지 않았었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그때 어쨌든 일체 왕래를 끊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시에? 일체 왕래. 네, 중국과는 그냥 다 끊어버리는 경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네. 국내가 전파되는 이제 1월 말 이 시점에 1월 20일 이 시점 전후에 이제 최초로 중국인 환자가 들어오면서 알게 되고 네. 대처하게 되면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100% 봉쇄했다고 생각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만은 상대적으로 그 봉쇄가 성공했던 나라고 뭐 베트남도 성공했는데 최근에는 뭐 그 봉쇄마저도 또 다시 뚫려서 무력화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대응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퍼지기 전에 어쨌든 봉쇄가 됐다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왕래 교육에서 최소화시키고 또 저게 발생했던 우한 지역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뒤는 이제 그 지역에서는 왕래를 못하게 하면서 나머지 지역은 왕래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적절한 수위에 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우한에 있던 대한민국 교민들을 약 300여 명을 비행기로 공수해 와서 네. 우리가 이제 그 14일 그쵸. 격리 조치하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당연히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서 네. 당연히 그것은 바람직한. 그것도 그런데 야당은 굉장히 비판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굉장히 비판했고 저는 그거는 지역 네. 감정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연수원이 있던 특정 지역 뭐 진천 내 기억에 몇 군데 지역에 막 약간 선동도 하고 프랭카드도 초기에 붙고 그랬잖아요. 반대하는. 그럼 또 반대쪽에서는 환영한다는 프랭카드를 다시 붙이고 그러면서 그 격리 조치도 막 공포스럽고 두려워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잘 넘어갔고 이제 문제는 이제 대구잖아요. 그 대구의 신천지 문제가 터졌을 때 다시 이제 이 여당의 브리핑 속에서 그러니까 봉쇄란 말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방역에서의 봉쇄인데 교통이나 이동에 대한 봉쇄처럼 알려져 가지고 그것도 한바탕 난리를 쳤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해석했고. 네.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경북도지사 최근에 백신 문제도 일으켰지만 그건 나놓고 최근 백신 문제 따르고 당시에 경북이나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그 대처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북도지사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제가 경북도지사님의 대처에 대해서는 잘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하고 두 분. 그러니까 이제 네. 기억해 보면 네. 그 뭐랄까 상당히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중앙 정부 탓을 좀 하고 막 이런 상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벌써 1년 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네, 저는 이제 네. 경북도지사님과 경북시장은 좀 덜했고 대구시장이 네,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좀 심했죠. 네, 네, 뭐 아무튼 그 대처가 굉장히 부족한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때 그것을 마치 이 대구가 코로나의 무슨 진원지이나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를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바라보고 이 지역에 대한 그 비하와 폄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그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추긴 또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서울로 그럼 확산된 그럼 서울이 또 그렇게 비판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대구가
가장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마치 당신들이 정치인을 잘못 뽑아서 당신들이 이렇게 피해를 겪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뭐 당시 여당 쪽 지지자들이 그러면 그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나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대구 시민들의 그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네,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혔죠. 저는 이제 저는 조금 더 반대적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의 뭐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나는 그 리더십의 차이 같은 걸 좀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비교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응과 대구와 경북의 대응 이런 게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서 비교 우위가 확 드러날 정도로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선을 거칠 때 이제 총선을 거칠 때 이걸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야당은. 네. 여당은 그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총선에 이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그 2000년 총선에서는 결과가 전혀 이제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때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그때 이제 4월달에 여당 분들도 다 여당 정치인 분들도 사실 제 주위 분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다 도와줬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진짜 그때 정말 당시에 뭐 그런 조국 전 장관님 문제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촛불 시위에 참여했었던 그런 이제 민주 진보 시민분들이 어쨌든 그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이분들이 되게 많이 그 당시에 또 탈당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실망해서 많이 떠나간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한 뭐 또 다른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저를 그때 뭐 포함해서 다른 많은 분들은 정말 총선은 코로나가 도와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작년 이제 후반기로 오면서 백신 문제. 그러니까 정부가 백신 대책에 완전히 이제 무능하다. 백신 확보를 안 했다. 이런 이제 야당의 비판이 아주 되게 심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저에 대한 인터뷰인가요? 아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소대인 말씀 하나도 안 하시면서 저는 그러니까 백신을 확보하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엄청나게 계속해서 그런 희망 고문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확보하지 않았던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마치 이게 전체 뭐 4천만 뭐 회의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뭐 그런 뭐 플랜카드를 이제 붙이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좀 과장해서 부풀려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좀 그 백신 구매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좀 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좀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말 솔직하게 투명하게 이런 우리의 상황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겨온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좀 도움을 청하고 같이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더 신뢰나 안정을 줄 수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아닌데 계속 여기서는 계속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여러 그런 좀 불안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총선에 승리하려고 했던 야당의 계획이 완전히 역공세를 맞아서 실패했잖아요. 그것에 의한 반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서 발생자가 좀 낮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 개발에 들어가서 백신이 성공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린다고 봤고, 그러니까 올해 한 5월 정도 와야 이제 백신 3차까지 임상 실험이 될 거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벌어서 다른 나라가 백신 공급을 하는 것, 개발 정도를 봐서 천천히 대응해도 된다고 해서 열을 잡은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걸 백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막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여유롭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어쨌든 백신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고 결국 그래서 이제 백신 구매에 들어가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5월 정도에 백신이 3상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예측이 빨라졌어요. 작년 12월부터 또 10월 말 11월부터 이스라엘이랑 영국은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 땡겨지면서 야당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았던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인 당시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5, 6월 경과하면서 백신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0월 11월에 방역 이 소위 면역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 부분이 더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돼서 정부 예측 계획은 그대로 11월인데 야당이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좀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고 좀 비싼 가격에 백신을 사올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국민들한테는 좀 더 마음의 안심은 줬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비싼 가격에라도 저는 빨리 사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시간을 좀 여유롭게 줘서 좋은 조건에 구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시고 홍남기 부총리님이셨나요? 그 어떤 정부 관계자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백신 회사들이 우리 거를 계속 사라고 지금 오히려 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이고.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데 와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 했고 그런 백신 회사들이 우리에게 와서는 이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에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초동 대처가 저는 이제 굉장히 적절했다, 바람직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희들이 어쨌든 이 IT 국가의 이 면모를 정말 이번 코로나 때 잘 보여줬고 이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말 잘 대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정은경 그 질병본부장님이 엄청나게 또 이렇게 추앙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 이런 것들이 추적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뭐 초기엔 또 그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긴 했지만 또 시민분들도 너무 잘 지켜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가면 잘 뭔가 극복이 될 거라는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근데 종식시키는 거는 백신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 마스크와 이제 이 추적되는 이 이제 정보 관리와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말 딱 백신으로 종식시키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제 확보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것도 사실일지는 몰라요.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 콘도를 타워에서 백신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에 좀 뭐랄까요, 좀 느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야당이었으면 당시에 그 상태에서 비싼 백신을 구매하고 적극적으로 아직 그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구매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양보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요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만약 그때 백신을 막 실험도 아직 3상 실험도 안 끝난 백신을 막 계약하고 만약 우리가 정말 코로나 재난 국가인 이스라엘이나 영국처럼 했으면 야당이 아마 또 들고 일어나서 엄청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여당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해서 백신 안 들여온다고 막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일어났을 때 그 여당 그 장경태 의원 비롯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루타 지금 국민들을 마루타 실험하자는 거냐? 지금 백신 이거 해가지고 안정성 바로 그걸 비판할 거라는 거죠 야당이. 왜냐하면 당시에 뭐냐면 이 백신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10월 말 11월부터 맞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당시 7월 8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내년 한 6월 정도 돼야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이 3상 실험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상, 2상이 끝나고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무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백신 방역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좋아서 했지만 그 나라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걸 강행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실험 도구냐, 그리고 안전을 보고 해야지 이 무리한 예산을 써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전부 다 쏟아붓었자 다른 나라들은 아닌데 그렇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실험 도구냐라고 했던 거는 어쨌든 여당 그 당시에 여당 의원이었고 물론 당연히 야당 의원이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자의적으로 계속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그 사실 이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의 의원들의 뭐 그런 입장들 이제 네. 국민들을 약간 좀 이렇게 네. 분노하게 했던 그래서 또 좀 계속 좀 희망 고문하고 조금 아니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그거는 짚고 정말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저희들이 그걸 정말 잘 복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오히려 그런 뭐 진영 논리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에서 도대체 정부와 그 정부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서 그 국민들에게 그 생존 안정을 위해서 신뢰감을 줄 것인지 투명하게 이런 모든 상황을 공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되게 그 중요하게 부분에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우리 김보람 씨가 흥분하니까 재밌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좀 더 그러니까- 이렇게 더 해야 될지 이거 나중에 이거 그게-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전 너무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위기 상황이나 어쨌든 국가적 재난이라는 게 여야 없이 좀 협력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국민에게 안심도 줘야 되는 거 맞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야당은 총선에 패배한 거에 대한 서력을 백신을 잘못 대처하는 여당을 심판을 해서 다시 대선에 유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을 집중 공격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국민 안심 어쩌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보세요. 지금 이제 이번 10월이나 11월 되면 집단 면역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야당이 공격해서 우리는 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금 속도로 맞추면 뭐 100몇 년이 걸린다. 초기에 100m 달려서 이제 마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요 속도를 가지고 쭉 계산은 100년이 걸려도 우리 면역이 안 생긴다 이렇게 공개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지금 뭐 SNS에 나 백신 맞으러 간다 자랑했더만 그 야당 국회의원은 그랬는데 그런 만큼 이게 뭐냐면 전쟁적으로 너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네. 국민의 안심도 네. 주고 여야 협력 없이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동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자기의 유리한 진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게 우리가 경고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잖아요. 네. 예, 그리고 초대 청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은경 그분이 이제 작년 2000년 올해 인물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전망이 좀 행복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의 이게 재난을 극복해온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은 누굽니까? 뭐 압도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가장 잘한 정부도 압도적으로 노무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잘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네. 어쨌든 네. 압도적으로. 네. 근데 네. 이제 노무현 정부는 규모나 위험 정도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대처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체계를 본부를 장설하고 이런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인 평가를 보거나 현재 이런 과정을 보면 저는 이 앞에 세계 정부보다 더 잘한 정부로 후세에는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에 있으니까 좀 후하게 평가하기에 조금 그 마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부담도 있고 뭐 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 이런 씨를 뿌린 노무현 대통령과 이 부분을 가장 잘 활용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막아낸 역사적 기록 이런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네, 뭐 저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막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는가 이거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그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생계가 어려워지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방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그러면 정말 정부가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재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이것 또한 같이 함께 감염병의 예방과 이제 이
뭐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정말 생계 또 이런 생활 이런 지원 그리고 또 뭐 개인의 그런 자유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백신 주사는 맞았어요? 아직 저한테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아직. 네. 저도 아직 못 맞았는데 신청을 했으면 맞았을 네, 수 자녀 있는데. 백신 맨날 찾고 있긴 한데 네.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곧 7월달에 다 맞아서 네. 좀 모임도 수도권도 완화되고 이러면 정말 우리 여기 프레젠트 TV도 한번 집단으로 모여서 인원수 관계없이 함께 회식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같이 번개로 갑자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프라인 모임까지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더 재밌게 다가오게 만들겠습니다. 오늘처럼 더 격렬하게. 네, 고맙습니다.